굉장히 심각한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베팅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미니 쇼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라고 우리 굳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 빅사이클 하면서요. 경기 회복도 일시적인 거 아니야? 이거 확장을 못 가는 거 아니야?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오늘 또 이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님을 모시고 이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에서 우리가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 6월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당장 이 5월달에 좀 복귀해보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보였거든요. 거래량도 좀 위축이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진단한다면 지금은 어떤 시장인지, 팔아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사야 되는 시장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6월달. 네, 뭐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 2020년 10월에 코스피가 10.8조 1거래 대금이요, 평균. 그리고 코스닥이 10.2조, 합쳐갖고 21조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42조 원이었습니다. 3월에는 합쳐서 26조 정도 됐어요. 5월에는 23조 정도 됐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거래 대금이 1월에 비해서 반토막뿐이 안 됩니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하는 사람들도 관망하고 있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올해 개인들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9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9조 원 중에 약 한 85% 이상이 공매도예요.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네. 실제로 그 시기에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나머지의 구조에서 나머지 한 15% 정도면 한 2조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출하면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간 것은 그렇게 많이 안 왔다는 거예요. 공매도 포지션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서 강력한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내 기관들은 더 웃깁니다. 국내 기관들은 거의 플랫이에요. 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금융투자만 그냥 프로그램 매수를 샀다가 프로그램 매도하고 미니 선물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어떤 주체가 강력하게 시장을 끌고 올라가기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스닥은 박스권에 있고 다우는 추세 상승에 있고 S&P 500도 추세 상승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1월 11일 고점을 찍고 눈에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 있어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은 그거보다 등락폭이 심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박스권에 있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마저 없어. 이걸 종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목이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옆으로 막 횡보하고 있어. 근데 거래량도 없고 거래 대금도 없고, 사실은 이제 거래 대금이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한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가 없어.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방향이 없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죠. 다 같이 가만히 있는 거죠. 시장이 방향이 없으면 나도 방향이 없어야지. 시장에 방향이 없는데 나 혼자 위로 올라갈 거야, 빠질 거야를 해가지고 인버스 사고 레버리지 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시장을 얘기한다면. 지금 시장은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3월, 6월, 9월, 12월 동시만기 때 많이 변곡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폭락했죠. 언제 반등했습니까? 4월에 반등했어요. 3월 둘째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부터 수급이 받기 시작하면서 3월 말서부터 4월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이게 꺾였죠? 9월에 꺾였죠. 9월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지나면서 꺾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올라왔고요. 12월이 지나면서 1월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했어요. 4월에 약간 반등 줬습니다. 왜 반등 줬죠? 3월에 동시만기 끝나고 3월 둘째 주 동시만기 끝나고 반등을 했어요. 시장이 다시. 이 3월, 6월, 9월, 12월의 동시만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6월에 10일 6월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지금 이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50, KLS 300 리밸런싱이 있어요.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반기 리밸런싱이요. 그런 가운데 고용보고서 나와서 그래서 뭐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테이퍼링 언급이 직접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베팅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베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전체를 한 종목으로 본다면 이건 그냥 관망이다. 이건 관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사이에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순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종목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종목만 움직이는 것에서 반도체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5G가 움직이고 얘네들을 왜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가 움직이고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제일 높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안 움직이죠. 네. 얘네들이 전부 다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시장도 다 안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게 움직여요? 스펙이랑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막 상한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변동성에 갖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왜곡된 변동성, 너무 막 고수익을 노리는 이런 것들도 좀 문제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그런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망하면서 종목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6월 달에 보니까 워낙 이벤트가 많아서 사실은 그걸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5월 달에 박스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6월에 그 수많은 신호들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요. 수급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기 말이기 때문에 리밸런싱과 그리고 종목 교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주 말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번 주 말에 나올 고용보고서와 다음 달에 나올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저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고용보고서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증가수가 100만 명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26만 명뿐이 안 나왔잖아요. 이거 뭐 왜곡 현상이냐, 뭐가 잘못됐냐, 뭐 그랬지만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그래 놓고 5월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5월에 요번에 67만 명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지금 요즘에 보고서 나오는 게, 야, 아니야. 5월에도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진 않아. 네. 이미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요번에 또 충격을 주면은, 야, 이거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아주 높게 나오고 이거 둘 다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변명을 좀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구제 금융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28개 주가 6월 중순까지 다 끝난다면서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자발적 그 취업을 안 한다는 거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변명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끝나면 이제 취업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실업급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해야지 정상적인 수치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건 5월 것도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6월 거가 진짜다. 진짜다. 네. 그래서 6월 게 7월에 나오잖아요. 자꾸만 이 시간을 이어나는 뒤로 돌리면서.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이퍼링 논의가 그래서 조금 뒤로 늦춰져서 러프하게 보면은 6월 중순서부터 6월 15일, 16일이 FOMC 회의죠. 네. FOMC 회의 그때 뭐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다가 실제로는 6월 중순 이후부터 9월 사이에 테이퍼링 논의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이게 가장 전체 시장에서는 중요한 기류입니다. 네. 전체 시황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테이퍼링 하는 동안 시장이 빠졌냐? 네. 2014년도에 안 빠졌어요. 네. 시장이 계속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땠냐? 많이 빠졌다가 올라와서 원위치했어요. 네. 박스권이었습니다. 차이가. 얼마였냐면요.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한다라는 얘기할 때 2000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리고 1년 지났을 때 얼마였냐면 1997포인트였습니다. 3포인트 아래예요. 그대로 그 지수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이의 변동성이 미국의 나스닥은 저점 마이너스 4% 막 빠질 때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종가로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수세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은 그 6월 달에 마이너스 11%까지 빠졌어요. 네. 테이퍼링 발표 예상을 하고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즉 우리 시장에는 변동성이 훨씬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올라왔어요. 네.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것을 믿고 특히 이번에는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 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경기 지표를 믿는다면 자 밑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변동성은 있지만 위쪽으로 더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전체적인 기조예요. 네. 시장을 보는 기조입니다. 네. 이 기조 속에서 시장은 이제 등락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등락 속에서 가만히 있느냐 종목들이 또는 섹터들이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얘들이 순환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 지금 주식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네. 그러면서 그렇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작년만 본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쭉 올라갔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 주식은 들고 있으니까 원위치 되더라.
올라갔을 때 좀 팔아줬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올해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하시는 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면 참 어렵다. 쫓아다니기 바쁘다. 차라리 쫓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네. 왜냐하면 너무 순환이 빨라요. 네. 뭐 5G 갔다 자동차 갔다가 뭐 철강주 갔다가 막 이게 너무 빨리 지금 움직여요. 네. 뭐 2, 3일 한 번씩 그렇게 바뀌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그럼 6월에는 어떨 거냐? 6월에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순환이. 왜냐하면 종목별로 움직이는 시장보다 시장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기 때문에 훨씬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볼 때는 전반적인 흐름은 기조에는 고용지표와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테이퍼링 이슈 이게 기조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수급적 요인이 반기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물환급 동시만기가 6월에 있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그 흔들림 또는 변화 이게 아래쪽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방향을 어떻든 간에 크게 위로 아래로 한 번쯤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맞추면서 시장을 예측하면서 거래하는 투자자보다는 아니 난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나 종목별로 있는 그대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요즘의 기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주가가 빠진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이게 일시적이냐? 예.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갈 거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다 유명한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해야 될까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이런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지겨워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답답해하시고 전문 얘기해, 시황 얘기해 답답해하시기는 하는데요. 케이스 실러 지수를 만드신 실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집값 100년 동안 이렇게 오른 적이 없다. 주택시장, 주식시장, 코인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품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분은 행동경제학과 심리경제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 상승은 코로나 플러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플러스 군중심리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 같죠, 좀. 작년에 분위기가 막 동학개미 운동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요. 돈 확 풀어주면서 저금리에서 어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막 형성됐잖아요. 군중심리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유동성 회수가 생기면서 그 심리에 조금이라도 회산이 생기면 이거는 급격한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좀 하셨고요. 그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15% 20%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성장 자체가 옛날처럼 고성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에서 6% 인플레는 가능하다. 지금 PC가 3.2% 발표됐죠, 이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가면 4% 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GDP 대비 부채가 102%입니다. 굉장히 이랬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1945년에서 46년에 104%에서 106% 됐어요. 근데 요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MT 중과율 있죠.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죠? MT 중과율이 팬데믹 이전에는 매월 평균 한 3에서 5%였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매월 얼마 정도 증가했냐면요. 25% 증가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미니 쇼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레리 서머스 교수님은 계속해서 빨리 이거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연준의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나왔죠. 대부분의 자산이 에브리띵 랠리를 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하락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까지 쭉 안 좋게 시장을 안 좋게 위험하다고 한 사람들의 얘기를 불러드렸습니다.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이 이 걱정이 이렇게 정말 될 거냐 아니면 슬기롭게 연착륙하고 다 넘어갈 거냐 우리 시장이 그리고 국가 경제가 넘어갈 거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고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연준이 해주지 않겠어? 이제 이런 믿음이 좀 있긴 있어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거에 약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돈을 풀어줬는데 금융권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업과 개인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취업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코로나 봉쇄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령 때문에 소위 쇼티지가 발생을 해서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가격들이 다 오른 거잖아요. 네. 이 와중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푼 돈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생기고 그래서 물가가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거는 제품 가격이 오른 거는 쇼티지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6월에 끝난대요. 그 돈을 안 준대요. 그러면 이제 쓸 돈을 좀 줄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봉쇄력이 좀 해제되면서 공장이 가동이 이제 더 활발히 되면은 쇼티지가 좀 없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물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저는 좀 약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예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다시 떨어집니다. 네. 물가가 오른다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미는 게 뭐예요? 경기 회복에서 확장으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가가 오르다가 어느덧 뚝 떨어져요. 네. 그런 떨어지는 순간에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야지. 이 순간에 경기가 이게 물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하향되면서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서 이제 덜컥거리는 모습이 나왔더니 경기가 꺾인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네.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도 걱정을 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가 꺾이는 상황인데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네. 지금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 빅사이클 하면서요. 근데 지금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실적이 뭐 감익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저보다 믿고 있는 게 경기 회복에서 확장을 믿고 있는데 네. 경기 회복에서 확장으로 가는 순간에 이 내수 소비 이런 것들이 감소되면서 이게 만약에 꺾인다. 이러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야,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도 일시적인 거 아니야? 이거 확장으로 못 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앞으로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가다가 일시적으로 옐런 의장과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3% 4% 갔다가 이게 꺾이는 순간에 경기가 그걸 받아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반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림이 또 그릴 수 있다는 부분도 한편으로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주신 거에 너무 장황하게 제 의견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제 의견이고요. 제 인사이트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시황을 보면서 하반기 시장에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저는 파루장의 말이 좀 믿깁니다. 일시적으로 올라왔던 건 좀 꺾일 것 같아요. 이래서 3.2%, 4% 갔다가 다시 한 뭐 3.2%나 2.5%좀 꺾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꺾일 때, 이게 꺾이면서 경기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경기 지표가 꺾인다는 얘기는,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기대였네? 너무 오버했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걸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어떤 답을 내릴 수는 없고요. 저는 늘 그걸 고민하면서 향후 지표를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는 좀 인기가 없는 얘기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3,200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코스피 지수를 또 이제 황소시장으로 이끌어 올릴 과연 주체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굳건하게 지키면서 아무리 외국인이 팔아도 이걸 정말 계속해서 끌어올려 왔는데 이 중에 이젠 뭐 시중에 풀릴 만큼 돈도 다 풀렸고 개인들도 살 만큼 산 거 아니냐. 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한 이 지수대를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예측을 할 때 올해 뭐 3,600이나 700을 얘기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끌어올려줄 주체가 과연 연말에 있겠느냐라는 걸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5개월 동안 50조 넘게 샀죠. 네. 이렇게 샀는데도 이걸 못 넘기는 거 보니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네, 안 될 것 같이 그러면 보입니다, 현재로서. 기관이 들어와서 이걸 사주느냐? 네. 기관들은 안 들어올 것 같죠.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운용사들 뭐 공무원이 사모니 운용사들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와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개인들이 자금 들어간 만큼 기관이 빠진 거예요. 사실 똔똔이에요, 걔네들은. 그렇죠. 그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올 주체는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인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전에는 3,000포인트 2,950 요 정도 가니까 매수하고 또 한 3,100 가니까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약 한 3,100 아래로 떨어지면 약간 위로 올라섰어요. 그게 지수대가 3,100 정도 빠지면은 그 정도 되면은 팔지 않거나 좀 사고.
그 다음에 3,200 가까이 가면은 요즘에 3,200 가까이 갔자는 걸 팔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팔았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연기금의 스탠스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데 연기금이 주체가 돼서 막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것인가? 는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죠. 네. 그럼 남은 그럼 매수 못 주체가 가네요. 그래. 외국인분이 없습니다. 네. 외국인분이. 근데 저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기대와 가정이지만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기대치는 어떤 경우 있냐? 외국인들은 인덱스 자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머징 마켓에 한국만 이뻐, 한국만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네. 이머징 마켓에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머징 마켓의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 이머징 마켓의 경기가 좋아지려면 우선 선진국 먼저 좋아지고, 즉 미국, 북미가 좋고, 네. 그 다음에 유럽이 좋고, 그들이 좋은 것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머징 국가들도 좋아지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기대치는 하나 있습니다. 백신이죠, 백신. 네. 백신을 지금 빠른 속도로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경제 봉쇄력이 해제가 되면은 그게 일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경기 지표나 경기 회복은 빠른 시간에, 왜냐면 지금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체제가 아니고 더욱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대만, 그렇죠. 태국 이런 데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머징 안 좋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어느 정도 면역 체제를 잡아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교육이 좀 활발히 되면서 이머징 마켓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뭘 많이 봐야 되냐면 요즘에 그래서 좋은 징후 중에 하나가 상해 종합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머징의 대표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네. 이머징 대표가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대표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좀 들어올 여유가 생기는구나. 그런 여유가 생겨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쌍 위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저의 시황의 뷰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건 기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좀 역부족이죠. 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큰 전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이나 섹터를 일단 골라야 되는데 네네. 그건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골라 나가야 되는지요. 그 기술도 궁금해지거든요. 좋은 주식을 고르는, 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거죠.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이퀄이 아닙니다. 네. 네, 좋은 기업을 먼저 골라서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좋은 주식을 이제 고르는 건데요.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들을 썼어요. 우라가미 구니오 같은 분은 주식시장에 4개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4개로 볼 때 지금은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지금 실적 장세라면서요. 네. 그럼 실적 장세에 전반기에 올라가는 섹터가 있고 후반기에 올라가는 섹터가 있고 그래요. 전반기에는 뭐가 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강판이 있어야 되고 뭐 타이어가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얘네들 먼저 오르고 완성품은 나중에 오른다. 그러니까 소비 제품의 완성품이 상승하면은 그 시장이 꺾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라가미 군우의 이론대로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완성품으로 가기 전에 중간재들이 올라가서 한참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소위 컨텍스트들이라고 하면서 완성품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완성품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저는 윌리엄 오닐의 좀 신봉자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이론을 많이 좀 따르는 편인데요. 윌리엄 오닐은 캔슬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실제로 윌리엄 오닐의 이론대로 주식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캔슬림은 뭐냐면 이제 접두어인데요. 캔슬림이 CAN 이렇게요. 현재 분기 이익, 이 4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는가? 요거는 여러분 꼭 메모해 두세요. 여러분 각 HTS에 보면은 종목 입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전 증권사가 똑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분기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애니얼, 연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은요.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물론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이한 경우면 살짝 빼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야지. 이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이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3년, 4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기업을 찾고요. 그런 기업을 찾고, 그런 기업들 중에, 그 다음에 N이 뭐냐면 뉴입니다, 뉴 프로덕트, 뉴 매니지먼트, 뉴 하이, 이런 거거든요. 신제품, 신기술, 또는 신경영진, 뭐 신고가 이런 이제 새로운 것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 그 ATS에 보면요. 누가 보유하는 것도 나오죠. 대주주하고 이렇게 지주 현황 요거 말고요. 기관들이 누구 보유하는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데 누가 보유하는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투신에서 20% 갖고 있어. 와 이거 대박인데? 삼성투신에서 20% 갖고 있으니까 뭔가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많은 기관에서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네. 많은 기관에서. 한 군데에서만 그냥 어떤 이해관계나 네. 걔네들이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들만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운용사들이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그거는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예요. 평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고 마지막에 캔슬리면 M이 이제 마켓의 시장의 방향인데, 저는 그래서 탑다운을 항상 하는 편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각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이제 캔슬림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 페토시 이런 대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페토시는 뭐냐면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애플은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죠. 애플의 경제적 혜자는요, 아이폰이 아니에요. 충성도 있는 고객입니다.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 로열티, 충성도 있는 고객, 이런 것들을 경제적 혜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크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해서 내가 투자하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거래하는 방법을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너무 어렵다. 그렇게 내가 애널도 아니고 그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ATS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 보실 줄 아시죠? 근데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는 화면, 그 화면에서 맨날 그것만 보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눌러보면요. 업종 차트가 나옵니다. 전기전자 차트, 자동차 차트, 의약품 차트, 업종 차트가 나오거든요. 업종 차트는 그 업종 차트가 만들어지는 밑에 하위의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포함해서 업종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업종 차트의 흐름을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면 아 지금은 기계가 뜨는구나. 지금 자동차가 뜨는구나. 업종의 순환에 내가 뒤처지지 않고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봤더니 지금 IT는요 이렇게 빠져갖고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매수 신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맨날 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맨날 눌러보는 거예요, 이걸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매수 신호가 나와요. 딱 누르면 종목이 리스팅이 돼요. 거기 속한 종목이. 그리고 그 종목의 대표 종목이 위에서부터 탁탁 뜨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이 이 섹터를 움직이는 종목이 대표 종목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게 종목을 선택하고 테마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시기에 움직이는 테마. 그걸 선택한 다음에 그 종목의 차트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황 얘기했죠. 제가 섹터 얘기했죠. 그리고 종목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기술의 매매 전략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 그 종목의 이제 신호를 보면서 자, 이게 지금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지금 위치가 계속 올 이동평을 타고 올라가고 있네. 아,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이거 굉장히 많이 빠졌네. 그러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매수 신호 3신호가 나오면 나 사야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신호가 나올 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런 원칙을 각자 만들어야 된다. 두 편에 걸쳐서 예. 매매 기술의 원칙도 들었고 또 6월 달에 시황까지 이렇게 듣게 되니까요. 야, 이거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이번 컨텐츠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값진 시간 보내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Round one, fight.